안녕하세요. 벌써 7주차예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시스템의 흐름이 시각화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여기에는 단순하게 기능이 있다 이런 걸 넘어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지를 설계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인터랙션 구조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인터랙션 구조를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해봤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작동하는 걸 알고 있어와 이론적으로 얘가 이런 학문적 베이스를 갖고 이렇게 작동했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숨겨져 있었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조금 더 다른 여러분 좀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랙션의 시작 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랙션 구조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콘텐츠 속에서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누르고 그에 따라서 화면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피드백을 받게 되는지 이 모든 상호작용을 의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지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요. 디자인이 아무리 멋져도 인터랙션의 흐름이 어색하면 사용자의 경험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의 흐름과 사용자의 반응이 어떤 원리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들을 좀 먼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이제 와이어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이 와이어 프레임은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UX UI 수업이 있어서 그 수업에서 와이어 프레임이 뭐다라는 것 정도에는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와이어 프레임은 디지털 제품, 웹 서비스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의 화면 구조와 기능 배치를 시각화하기 위한 초기 설계 도구이죠. 단순히 선이나 박스 텍스트를 이용해서 모든 요소들을 표현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페이지의 골격, 어느 위치에 버튼을 넣고 또 이런 버튼들의 어떤 부분에 인터페이스에 내비게이션을 설치를 해서 유저가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준다. 이런 것들. 그거 외에도 정보의 계층 구조를 설계할 때라든지 콘텐츠 영역에서 우선순위로 배치해야 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계층 구조를 갖고 하면 좋을지 페이지에 대한 그 흐름 그리고 기능에 대한 개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이 어디에 위치해야 할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청사진이고 또 시각적으로는 뭐 디자인에 있어서 색상, 이미지 등 아주 순수 구조에 집중을 하죠. 예를 들어서 로그인 화면에서 와이어 프레임은 로고 위치 그리고 이메일 회원번호 입력하는 필드라든지 버튼 배치 이런 것들을 선과 박스로 표시를 해줘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지난 시간까지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플로우 차트는 뭐였냐면 얘는 유저가 어떻게 동적인 흐름을 사용자의 흐름을 추적해요. 자, 그런 반면에 방금 설명한 이 와이어 프레임은 아주 정적이에요. 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화면의 단위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성 요소 배치와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데 얘의 그 목적이 있는 거죠. 반면에 플로우 차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분기가 이루어질 거고 여기에서 예외 경로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거야 라면서 사용자가 어떻게 이동하는가에 대한 중점을 두고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 방식도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와이어 프레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박스, 버튼, 입력창 이런 UI 요소 중심으로 간다면 플로우 차트는 우리 그때 시작하고 종료할 때 타원형 그린다 그랬죠. 그리고 결정하는 지점 같은 데는 분기 이점 같은 데는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로 완전 기능적으로 표시하는 방법부터가 달라요. 시각화 시킬 때도 어때요? 단일 화면에 고정된 레이아웃을 중점으로 간다면 얘는 다중 화면에 이동 분기와 경로 이런 것들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부적으로 따진다고 보면은 화면 내 요소 배치나 공간적인 관계,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는 프로세스의 단계와 그거에 따른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죠.
사실 사용자를 생각해보면 여기서도 좀 차이점이 발생을 하죠. 와이어프레임 같은 경우는 거의 기획 중반 정도에 들어와서 디자이너 개발자에게 UI 구조가 어떻게 전달이 됩니다 할 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더 커요. 그래서 디자인 확정 전에 문제가 있는지 사실 디자인 다 해놓고 나서 야 이거 경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고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 벙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플로우 차트는요. 플로우 차트는 보면 기획 초기에 주로 작성이 돼요. 아까 제가 와이어 프레임보다 플로우 차트를 여러분들하고 먼저 수업을 했잖아요. 그 이유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 우리 계속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단계로 와이어 프레임으로 넘어오는 거는 사실 플로우 차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서 기획자하고 개발자하고 PM이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한 논리를 어느 정도 요거 검토했어. 자 이거 문제 없고 실제로 개발에 들어가도 이의 없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 플로우 차트를 토대로 자 이런 로직으로 흘러가는데 유저한테 그것들을 디테일하게 구성을 해줘봐 라고 던지는 과정이 와이어 프레임이 받았고 그걸 받으면서 사전적으로 프로토타입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한 이후에 그거에 대한 디테일로 요 위치는 바꿔야 되고 요 위치는 일로 가서 요런 식의 유저의 행위 유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요런 구조로 UI 디자인 시작해줘. 이런 점진적인 작업 관계에 있어서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플로우 차트로 정의된 사용자의 경로가 와이어 프레임 화면 설계에서 구체화되고 이렇게 구체화되었을 때 와이어 프레임은 해당 오류 화면의 버튼 배치나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플로우 차트는 경로의 논리성을 그다음에 와이어 프레임은 화면의 실용성을 이런 걸 검증한다는 거예요. 이 전자가 흐름의 최적화에 집중을 한다면 후자는 구조의 직관성에 초점을 둡니다. 결과적으로 와이어 프레임과 플로우 차트는 목적, 표현하는 방식, 사용의 주체 근본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와이어 프레임이 단일 화면의 구조적 청사진이라면 플로우 차트는 다중 화면을 아우르는 기능적 로드맵 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개발 과정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이 되고 와이어 프레임은 UI 설계의 실질적인 토대를 플로우 차트는 사용자의 경험에 논리적인 기반을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왜 플로우 차트는 논리성에 적합하고 왜 와이어 프레임은 UI 디자인에 적합할까요? UI 설계. 논리적 구조에 대한 표현을 중점적으로 가고 있어요. 플로우 차트가. 순차적으로 프로세스와 조건부 분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설계된 도구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결정, 그러니까 분기점, 그다음 화살표 방향 또 타원형으로 시작과 종료에 대한 표준화된 기호 체계를 사용해서 굉장히 단순화해서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줘요. 사용자가 시스템과 사고 상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예외 경로 이런 것들까지 체계적으로 매핑할 수 있어요. 로그인 실패했을 때 어디로 가세요? 이 게임에서 요 스테이지 클리어하면 이렇게 하시고요. 클리어 못했을 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외 상황과 분기점에 대한 처리가 명확해지다 보니 프로세스에 대한 검증이 최적화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플로우 차트는 업무의 흐름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불필요한 단계는 삭제하고 그리고 병목 지점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경로를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서 유저가 거기에서 불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와이어 프레임이 UI 설계에 왜 최적화가 되어 있냐면요. 저는 여기서 크게 세 가지로 쪼갰어요. 첫 번째, 공간적 관계의 레이아웃이 중심이 된다는 거. 두 번째, 기능적 우선순위를 시각화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사용자 검증 도구로 활용된다는 거. 자, 처음부터 다시. 자, 공간적 관계와 레이아웃 중심?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와이어 프레임은 2차원 공간에서의 요소들을 배치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지금 옆에 보이시는 화면이 와이어 프레임 그려놓은 거죠.
모바일 화면을 기준으로 여기에 이렇게 X박스 큰 화면에 배너 이미지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고 해요. 이렇게 요소들에 대한 배치를 하고 정렬을 해서 이게 3D가 아니라 2D 차원에서 공간이 이런 식으로 배치될 거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버튼, 입력창, 텍스트, 영상 이런 것들. UI 구성 요소들이 화면 내에 어떤 위치에 관계하는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보 설계, 우리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원칙에 기반해서 사용자의 시선 흐름과 인터랙션 패턴을 고려한 배치가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기능적 우선순위에 따른 시각화라는 말은요. 와이어 프레임은요. 시각적 뭐예요? 계층 구조를 보여줘요. 지금도 보면 자, 이거 눌렀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거를 아래로 드롭다운을 할 수 있어. 이런 부분들, 내용들. 이게 뭐냐면 자, 내가 중요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자, 이 스텝에서는 이런 버튼의 크기, 위치, 그룹핑 이런 것들을 전부 기능과 보조 기능으로 구별해서 사용자가 화면을 처음 딱 봤을 때 어떤 순서로 정보를 인식하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와이어 프레임은 실제 사용자의 관점에서 무엇을 인터페이스의 직관성을 검증해 주는 거예요. 직관성을.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요. 플로우 차트와 와이어 프레임은 엄연히 달라요. 기획 초기에 플로우 차트를 이용하고 플로우 차트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와이어 프레임에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우 차트는 시스템의 논리를 검증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와이어 프레임은 인터페이스 구조하고 설계하는 부분들에 더 집중을 줘요. 자, 이거를 시간적 개념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순차적인 흐름이 플로우 차트에선 더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하는 걸 보여주지만 와이어 프레임은 그냥 2D 화면에서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내가 이 공간에서 이 UI는 이만큼 크기를, 이 정도 크기를 차지할 거고 이렇게 크기를 차지한 것을 눌렀을 때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할 거야 하는 부분들, 공간적인 축을 기준으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플로우 차트는 기능의 완성도, 예외, 분기 이런 것들 처리하는 데 중점이라면 와이어 프레임은 결과적으로 유저한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성이 어땠는지, 접근성이 어땠는지, 과업 태스크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늘어났는지 줄어드는지 그런 얘기를 더 다루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도 다르겠죠. 기획자나 개발자, PM. 사실 PM 같은 경우는 이게 내부 프로젝트라고 할지언정 내부에서 기획자 외에도 디자이너, 개발자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머리에다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플로우 차트가 정말 중요한 거고요. 디자이너, 개발자, 클라이언트. 사실 클라이언트는 누구예요? 나 이거 만들어줘 하고 주문 요청한 사람들이 클라이언트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전체적인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정말 서비스가 안정화되어 있는가, 최적화되어 있는가, 이게 사용하는데 불편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뭐의 중요성? UX의 중요성.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 와이어 프레임은요. UI 설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UI를 설계하기 위해서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걸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UI 하면 우리가 같이 얘기해 둬야 하는 부분들이 바로 UI, UX 인터랙션이에요. 자, 근데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니까, 자, 제가 UI는 유저의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UI가 갖고 있는 정보는 유저의 인터페이스지만 유저의 인터랙션이다 라는 얘기도 했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반복했던 얘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단순히 사용자와 접촉하는 어떤 특정한 면, 버튼이라든지 뭐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맞아요. 맞지만 이거는 결국 외형과 조작 요소에 집중된 것 뿐이에요. 실제로 사용자와 접촉
녹화해서 사용자한테서 이끌어내는 반응, 이게 지금 뭐냐면 인터랙션이라고 얘기하고 UI 요소 간의 동적 상호작용 및 피드백을 설계하는데 주요한 관점이 있는 이 친구는요, 결과적으로 무엇을 인풋되는 정보와 아웃풋되는 정보에 대한 처리를 어떤 식으로 조여줄 수 있어요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버튼의 색깔이 바뀌었다라든지, 스와핑 됐어요. 뭐하고 바뀌었는데요? 화면이 로딩하는 애니메이션이 보이다가 다음 씬으로 전환되는 거? 그럼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하다못해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화면 로딩되는 이 버튼 땡땡땡땡땡 움직이는 것도 애니메이션이에요. 이런 행동과 반응을 통해서 유저가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게 바로 이 인터랙션이고요. 인터페이스는 그것들을 하나하나의 요소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저의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 UX와 UI가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요구사항과 사용자가 이것을 사용하고 났을 때 느끼는 그 감정들, 편리함, 만족, 아니면 효율성, 아니면 불편감, 이 부정과 긍정의 모든 감정들을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UX에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UI는 사용자가 보는 화면, 버튼, 입력창, 시각적 요소와 실제 조작되는 물리적 요소를 다 포함해요. 정보를 전달해주고 조작의 용이성이라든지 시각적 일관성,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통일감과 균형감, 그 다음에 가독성과 가시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수업 시간에 종종 하잖아요. 그래서 버튼의 색깔이라든지 메뉴의 배치라든지 폰트의 크기, 규격, 이런 것들, 아이콘, 레이아웃, 이런 부분들이 UI에 해당하고, UX는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전반적인 인상과 만족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성, 접근성, 효율성, 감정적인 반응, 긍정과 부정에 대한 모든 반응들을 포함을 하고요. 사용자 조사나 페르소나, 사용자 전이맵, 유저 전이맵, 사용성 테스트, 이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을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앱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지, 사용 중에 불편감이나 즐거움은 있는지, 이런 모든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감정을 반영한 설계를 UX 과정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인터랙션은요, UI 요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거기에서 상호작용하는지, 결국은 상호작용이라는 건 인풋 정보를 어떻게 아웃풋 시키는지,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애니메이션, 스와핑되는 동작들, 피드백 메시지, 이런 행동과 반응의 논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용자 행동 패턴, 맥락, 목표에 따라서 인터랙션 세밀하게 바뀌겠죠. 버튼을 눌렀을 때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나오고, 이 버튼에 대해서 에러, 메시지는 어떤 식으로, 토스트 메시지가 뜰지, 사운드 메시지가 뜰지, 아니면 바이브레이션 이런 게 들어올 것인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서로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요. UX가 가장 상위의 개념이에요. UX를 두고 봤을 때 UX 안에는 UI가 있어요. UI는 UX의 전략을 어떻게 시각, 그리고 물리적, 인터페이스로 구체화해요. 그리고 이 UI를 통해서 인터랙션 디자인은 이 요소들이 사용자의 행동을 어떻게 반응하고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할 건지, 우린 이걸 어포던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어포던스, 즉 행위 유도성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할게요. UX 디자인이 전체 여정과 전략,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설계를 한다면요, UI 디자인은 외형, what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을? 인터랙션 디자인에서의 우리 인터랙션은 행동과 반응, how, 어떻게 하는 것들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와이어 프레임에 담겨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이에요. 와이어 프레임을 그리기 위해서 인터랙션 구조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얘기를 좀 할게요. 인터랙션 구조는요, 사용자가 이 서비스나 시스템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워크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사용자의 경험을 만들지만 우선은 우리가 인터랙션 디자인 파운데이션에서 제시하는 5가지 모델 인터랙션 구조의 대표적 이론의 틀인데요. 요것들을 먼저 인지하고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D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워드예요. 버튼 레벨이라든지 안내 문구라든지 상호작용에 적용되는 텍스트 같은 것들. 간결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해가 쉽게 우리가 게임을 시작할 때요. 시작 버튼을 센터에다가 딱 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보통 많이 쓰는 게 시작 또는 영어로 스타트 버튼이라고 넣어요. 근데 사실 이 짧은 단어 하나만 가지고 여기를 누르면 뭐예요? 아, 게임이 시작된다는 걸 이미 너무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 인터랙션이 아니면 인터라고 할게요. 엔터라고 할게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입장에 아니면 스테이지라고 할게요. 스테이지라고 써놓고 나서 이 스테이지를 클릭했을 때 바로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알 수 있어요. 스테이지에 들어가면 게임을 무조건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중요한 상호작용에서 반응해야 하게 만드는 것들은 바로 이 워드예요. 이 워드를 얼마나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 정보를 전달하고 있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죠. 두 번째, 시각적인 표현. 이 시각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콘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타이포그래픽 같은 것들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텍스트와 함께 정보를 보완하는 게 중요해요.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지시하는 거죠. 지시. 그러니까 우리가 버튼만 딱 두고 나서 이 버튼이 무슨 버튼인지 안 가르쳐 준다면 결국 이 버튼이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how가 중요하다고 how. 그 how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뭔데요?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인터랙션이라 그랬잖아요.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행동을 유도하는 어포던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시각적 표현에서 텍스트와 같이 쓸 수 있으니까 텍스트가 들어가면은 잘 안 보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텍스트의 가동력과 가시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바로 레이아웃이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레이아웃에 대한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야, 이거 왜 앞으로 튀어나왔니? 얘 왜 안으로 이만큼 들어갔니? 왜 좌우의 간격이 안 맞니? 등등등등등. 제가 정말 많이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인데요. 결국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시각적 표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으로 물리적 객체와 공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 피지컬 오브젝트에 대한 부분들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실제 기기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태블릿 아니면 하다못해 마우스 이런 거, 사용자의 환경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물리적 맥락에서 뭐 이동 중일 때 책상 위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터랙션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그 구조와 맥락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는요. 물리적 객체, 공간. 이 인터랙션 모델은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매체와 그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피지컬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도구나 장치를 의미해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우스라든지 키보드, VR 컨트롤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용자가 신체적인 행동, 그러니까 즉 터치를 하거나 버튼을 누르거나 이런 시스템의 입력으로 변환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화면에서 시각적 요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전화가 와요. 사운드가 아웃풋이 나왔어요.
사운드가 아웃풋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화가 오는 상대한테 어떤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벨로 아웃풋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 화면에 그 사람의 화면이 떴고 나는 인풋 그 아웃풋에 대한 결과값으로 화면에 나온 버튼을 클릭했어요. 이게 제가 한 신체적 행동인 거예요. 그럼 이 행동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인터랙션의 이 메커니즘은요, 물리적 객체와 그러니까 객체의 형태, 재질, 배치 이 모든 게 인터랙션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VR 컨트롤러의 촉각 피드백은 가상 객체의 질감을 물리적으로 재현하는 거죠. 또 3D 공간에서 깊이, 거리, 방향 이런 인지가 상호작용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AR 앱을 켜요. 그래서 실제 벽에 가구나 벽면을 인식시켜서 가상의 객체를 배치시키는 거. 이건 공간 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비행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해봐요. 사용자의 몸짓 인식과 기계적 진동으로 실제 조종하는 거 있구나 라는 것들을 재현시켜요. 또 뭐가 있어요? 스마트홈? 요즘에는 온도나 이 조명 같은 거 자동으로 조절해 주잖아요. 벽의 스위치를 음성으로 제어하죠. 그래서 환경에 변화를 주고 거기에 대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본다면은요, 결과적으로 환경 변화에 누가 반응하는, 유저가 반응하는, 동적으로 반응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시간 사용했을 때 피로를 줄이는 인체공학적인 형태,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공간 활용을 최적화한다?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위에서 내가 자동차에서 의자 시트를 조정하는 버튼 같은 게 멀리 있어. 그러면 운전하다가 말고 시트 한다고 그리고 손 쫙 뻗으면 교통사고 나게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다중감각 이런 것들, 시각, 청각, 촉각 이런 다중감각들을 결합해서 단일감각화 시켜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 물리객체 공간은요, 이거는 사실 VR에 유용해요. VR에 유용하고요. 이 인터랙션의 물리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물리객체를 통해서 시스템과 연결되고 공간적인 조건이라든지 인터랙션 방식의 뭐 제약과 기회를 동시에 부여하는 아주 저는 아주 되게 그러니까 VR 컨텐츠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생명 같은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의료기기 이런 무균 환경에서의 터치 감도,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진동, 환경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타임이라고 했어요. 타임은요, 시간에 따른 변화와 진행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상호작용의 동적 요소를 설계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미디어가 변해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페이드 인, 아웃, 로딩, 진행률 이런 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사운드 등 시간에 따라서 경과하는 요소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애니메이션 전환 효과, 오디오 등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의 타이밍이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행동에 대한 시스템의 반응 속도와 지연, 뭐 이런 시간에 최적화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 실시간 진행 상황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타이밍 같은 경우에 유저가 이탈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시간 작업할 때 중단 지점에서 기록하고 재개 기능을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도 유저가 여차하는 상황이 생각했을 때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너 지금 오류 아니야 라는 걸 인식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유저가 오류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은 사실 유저가 인내심이 그렇게 많은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게임을 해서 버튼을 눌렀는데 0.01초 내로 시각적이나 청각적인 신호로 반응이 오지 않아요. 즉각적인 피드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0.01초 이내 시각, 청각 신호로 조작 확인을 제공하는 걸 우리가 즉각적 피드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즉각적 피드백이 오지 않았을 때 유저는 그거를 무슨 행동을 보여요. 그 버튼을 미친 듯이 정신없이 사정없이 두들기기 시작하죠. 왜 안 돼? 바바바바바바바 될 때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펑 나가버리죠. 이런 부분들을 없애주는 게 이 아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진행 가시화라고 얘기해요. 대기 시간 예측할 수 있도록 진행률을 표시해 주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로딩바. 그리고
반복 작업을 단축시키기 위한 단축키, 자동 완성 기능, 이런 것들,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behavior는 뭐예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용자의 행동과 시스템의 반응에 상호적인 규칙을 적용하자라는 차원인데, 이 얘기는 사용자가 수행한 그 수행이 가능한 액션들 있죠. 클릭이라든지 드래그라든지 음성 입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로를 설계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냐면, 장바구니가 있어요. 우리가 게임 중에서 상점에 갔어요. 상점에서 내가 사고 싶은 옷들을 다 입어보고 내 캐릭터가 이렇게 변신한 걸 내가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바로 구매하지 않았어요. 구매하지 않지만 착용을 해보고 저장을 눌렀어요. 이게 지금 내가 살 수는 없으나 나중에 사야지 하고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나중에 까먹다가 놀고 다른 거 하고 놀고 있다가 다시 상점에 왔다가 보니까 내 히스토리에 얘가 담겨있네. 이걸 다시 적용시켜서 입혀봐요. 이거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왠지 나 지금 모아놓은 포인트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클릭했어요. 그래서 얘가 클릭한 상태로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일련의 사용자가 수행 가능한 액션과 실행 경로를 설계하는 게 이 비헤이비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입력에 대한 다중감각, 시각, 청각, 촉각, 진동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시각적으로 내가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촉각은 뭐 진동. 내가 이걸 저장을 했는데 저장 오류가 있어서 그러면 핸드폰에 진동이 오는 거예요. 오류야 이러면서 진동이 오는 거예요. 청각, 효과음 같은 거 있겠죠. 삐 아니면 적용이 잘 됐으면 착각 뭐 이런 소리, 이런 것들. 그리고 감정적인 경험도 되게 중요한데요. 오류를 발생했을 때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그 오류에 대한 성공을 했을 때 그 보상으로 보여주는 애니메이션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실패했을 때 빠바바밤 이러면 약간 내가 잘못했나 보네. 성공했을 때 뭐 폭죽이라도 팡 터지면서 congratulation 막 이런다. 그러면은 그 감정적인 부분으로 아하, 내가 뭔가를 되게 잘했나 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설계를 할 때는 직관적인 게 되게 중요하겠죠. 아이콘, 라벨 이런 걸 병행해가지고 즉시 예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게 항상 제일 중요하고요. 일관성 있게. 제가 레이아웃의 통일성, 통일감, 균형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지만 동일한 액션은 항상 유사함, 반응,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주고, 이런 행동하면 너 이런 행동에 대한 결과로 이런 오류가 발생해 라는 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행동을 하지 않게끔 워닝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워닝이 보통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팝업 같은 거, 토스트 팝업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까지 설명한 거는 인터랙션 디자인 파운데이션을 제시하는 5가지 5D 모델인데요. 사실 인터랙션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하는 거 외에도 우리가 기본 물리 감각적 요소라든지 구조적 기능적 요소 이렇게 해서도 구별을 하는데요. 사실은 인터랙션 디자인에서 저는 그 감각적 요소를 사실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감각적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 이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움직임. 이 움직임에서 UI의 이동이라든지 변형,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의 동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 움직임에 해당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그건 거죠. 사용자 주의 유도를 한다든가 시각적 계층 구조를 강화시킨다든지 시스템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로딩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할 때 화면이 자연스럽게 전환시키기 위한 그 어떤 그런 결과값들, 이런 경험을 향상시켜주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아무런 설계 원칙도 없이 만들면 안 된다라는 주의인데요. 설계 원칙이라는 거 별게 없죠.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이게 목적이 없이 과도한 애니메이션 사용자의 피로도를 유발하기 때문에 무조건 설계를 할 때는 목적성을 갖기. 두 번째, 물리적 법칙, 가속이나 감속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뭐 공간 같은 경우는요. 공간이라는 건 뭐예요? 시각적 호흡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독성이 높여야 돼요. 요소 간의 거리 정보라 뭐 그룹화라든지 계층 구조 이런 것들이 다 표현돼야 되고요. 아까 제가 VR 얘기 잠깐 했잖아요. VR은 깊이감을 통해서 현실감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피츠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요소는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배치하고, 제가 화면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 책 같은 걸 볼 때 좌측 상단에서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시선이 흐른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피치의 요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중요 요소는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곳에 배치를 해라. 그래서 모바일에서의 핵심 버튼은 엄지가 도달하는, 이 양쪽에 엄지가 도달하는 이 범주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인터랙션 요소들을 배치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얘기했던 시간적인 부분들, 상호작용의 타이밍, 지연, 속도 이런 것들, 지속 속도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데, 우리가 실시간 피드백이 0.01초 이내를 권장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제대로 오지 않으면 오류라고 유저가 인식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어떻게 표현해 줄 건지, 장시간 작업할 때 진행률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장난 게 아니고 멈춰있는 상태도 아니고 진행 잘하고 있어 하는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애니메이션이 지속적으로 시간을 조절해주고 사용자의 리듬, 사용자의 리듬을 생성할 수 있게끔 유도해주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질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요, 사실 우리가 진동으로 더 많이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햅틱 같은 것들, 햅틱에서는 햅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키보드 타이핑 같은 거 했을 때 느껴지는 그 깊이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외에도 시각적인 질감들, 그라데이션이라든지 입체적으로 보인 2D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서 인터페이스가 왠지 더 깊이감 있어 보인다는 거, 이런 거. 근데 결과적으로 얘네들도 물리적 특성하고 일관된 감각을 제공을 해야지 오류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게임의 컨트롤에서 진동 강도가 충돌 강도를 표현을 해줄 때, 진동이 되게 미비했는데 엄청 큰 교통사고가 났다. 내가 레이싱을 하다가 전복이 됐다. 근데 진동이 정말 작았다. 이러면은 체감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또 같이 등장해야 되는 게 또 뭐예요? 효과음과 알림음. 이게 청각적 피드백인데, 얘네는 시각적 주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런 환경에서의 정보를 전달해요. 아까처럼 레이싱에서 차가 전복되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거기서 너무 긍정적이고 밝고 그런 음을 내요. 충돌이 아니야. 그냥 밝고 유쾌한 소리가 나요. 배경음이 나와요. 몰입이 안 되죠. 그래서 불필요한 소음은 최소화시키지만 사용자 조절이 가능하도록 배치를 하고, 알림음의 음색으로 메시지의 중요도를 구별할 수 있게끔 설계해줘야 돼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가야 해요. 여기에서 하나 더해서 구조적 기능 부분들은요, 사실 구조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이 첫 번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관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레이아웃과 다를 게 전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얘가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의 규칙에 통일감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감. 일관성은요, 결과적으로 통일감을 줘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인터페이스하고 상호작용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아까 전에 질감이라든지 사운드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분위기와 그 환경과 딱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디자인 시스템 구축할 때 버튼, 색상, 타이포그래피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게임은 레이싱 게임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나는 아주 와일드하고 상남자 같은 UI를 배치해가지고 나는 남자들이 조금 더 투자할 수 있을 그런 게임으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 여기에다가 꽃잎 날리고 충돌했더니 갑자기 불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막 폭죽 터지면서 빵빠레 울리고, 여러분 몰입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호작용 패턴 표준화해서 나는 이 작업에 이런 UI에 이런 스타일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이 제시가 되지는 게 더 바람직해요. 피드백은요,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의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제공하는 핵심 기능은 바로 조작인지 확인하고 오류를 예방하는 거고, 시스템 상태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게 이 일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다중감각 채널을 활용을 해서
다중감각 다시 얘기해요.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오류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고 내가 지금 이 과업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 그럼 사용성은 뭐예요? 우리 저 유저빌리티라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지 부하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직관적으로 인터페이스를 배치하는 거죠. 얘는 또 특별하게 작업 완료 시간이라든지 오류 발생률이라든지 학습의 용이성, 이 UI, 이 게임을 사용하는 것들을 튜토리얼만 가지고 금방 배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로 평가 지표를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저가 이런 부분에서 이탈이 발생을 했다? 그럼 이거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근성 같은 경우는요,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의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비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넷플릭스의 오디오 설명, 자막 기능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호작용 시나리오에서 본다면 에러 처리가 되니, 장기간 작업해야 되니, 다국어를 지원하니,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리적 감각적 요소들은 뭐 진동이라든지 색상으로 피드백을 주고 에러를 표시해주고, 기능이나 아니면 구조적인 요소에서는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반영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럼 결국 구조적 기능적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물리적 감각 요소인 뭐 진동이나 색상 이런 것들로 표현해 준다는 거. 장기간 작업해야 돼 하는 부분들은 진행바를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감각 물리적 요소라면 구조적 기능적 요소에서는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돼요. 그럼 결국 이 예측 가능성을 뭘로 보여줘요? 물리적 감각적 요소로. 다국어를 지원한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구조적 기능적 요소는 일관되고 상호작용 패턴으로 보여줘요. 일관된 상호작용 패턴으로. 그 얘기는 것은 다국어를 지원하는 뭐 버튼이 이런 게 아이콘으로 규격화되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리적 감각 요소, 우리가 얘기한 움직임, 공간, 시간, 질감, 소리 이런 것들은 사용자의 감각적 경험을 직접적으로 설계하고, 구조적 기능 요소들은 일관성, 피드백, 사용성, 접근성 이런 애들은 사용자의 논리적 토대로 제공한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축의 통합이 핵심이에요. 얘네 두 개가 물리적 감각이라든지 기능적 구조적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햅틱은 물리예요. 햅틱을 통해서 오류를 방지해요. 방지를 한다는 건 기능이에요. 기능과 연결되고, 애니메이션 타이밍 감각은 이거는 이제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감각이에요. 사용성의 원칙, 결국 사용성이라는 거는 구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효과적인 인터랙션 디자인 하기 위해서는 감각적 매력도 충분해야 되고 기능적 신뢰성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오늘 단순히 기능을 나열한 게 아니라요, 사용자의 행동과 시스템의 반응이 맞물리는 인터랙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까에 대한 것들을 이론적으로 분석해 봤어요. 이제부터 이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그치면 안 돼요. 이 기능이 왜 여기서 동작하고 어떤 흐름으로 다음 행동을 유도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단순히 있는 기능이 아니라 사용자가 그 기꺼이 움직여주고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이제 전체적인 중간 발표를 위한 흐름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고 저하고 이제 이제 중간고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요, 자,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의 핵심적인 인터랙션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서 오세요. 이걸 생각해 보시고 발표라고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부담스러워하니까 서로 토론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너무 이론적으로 머리 아프게 계속 주입을 했는데요. 자, 릴렉스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생각하면서 난 이런 거 하고 싶다라는 거 그려가지고 오세요. 머릿속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